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거룩한 식사 황지우.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대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입니다. 쌀 한 톨을 완성하는데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간다고 하던가요? 그 밥을 먹는 일은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겠죠.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땀 흘린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지난주부터 수상작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2009년 제40회 동인문학상 당선 작가인 김경욱 작가의 작품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욱 작가의 동인문학상 수상작은 위험한 독서인데요. 이 작품은 저희가 지난 3월 22일에 방송해드렸습니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경욱 작가의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김경욱 작가는 작품 소개한 후에 전화로 연결해서 수상소감 들어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1971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영문과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에 중편 아웃사이더로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왔고 2004년 한국일보 문학상, 2008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설집으로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베티를 만나러 가다,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장구경이 죽었다고, 위험한 독서, 또 장편소설로 아크로폴리스, 모리슨 호텔, 황금사가, 천년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작품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경욱 작가의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만나보시죠.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김경욱. 이 도시에서만 수백 개의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월요일 아침, 김형태는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문을 열려다 흠칫 굳어버렸다.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나고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다. 구멍 주위에는 불에 그슬린 흔적이 역력했다.
김형태의 미간에 팬 골이 깊어졌다. 김형태는 문을 밀치고 황망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여는 손길이 다급했다. 10만원권 자기압수표 7장이 얌전히 포개져 있었다. 18K 금을 입힌 홀인원 기념 트로피도, 새로 들여놓은 LCD 텔레비전도 제자리 그대로였다. 뒤진 흔적도 없었다. 김형태는 소파에 주저앉아 정면을 바라보았다. 벽이 휑했다. 동네 지적도와 인근 아파트 단지 상세도가 걸렸던 자리였다. 김형태는 탁자 아래 선반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내 펼쳐본 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열쇠 가게죠? 은성부동산인데요. 열쇠가 고장났어요. 좀 와주세요. 예. 전화를 받은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열쇠 가게였다. 이 도시에서만 수백 개의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월요일 아침, 기간제 교사인 강지선은 누구보다 먼저 교정에 들어섰다. 먼저 온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교장이었다. 교장실 앞으로 지나기 전 강지선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했다. 교장실 안쪽을 돌아보며 인사도 했다. 교장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신문을 활짝 펼쳐 읽고 있었다. 강지선은 교장실을 지나 교실에 도착했다. 교실 문 자물쇠가 뜯긴 것을 본 강지선의 눈이 커졌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 제 책상 서랍부터 뒤져봤다. 뭐야? 도둑이 든 거야? 뭐가 없어졌지? 대체 뭘 가져간 거야? 없어. 학생 신상카드가 사라졌어. 이 도시에서만 수백 개의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월요일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쇠를 꺼내던 고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열쇠 구멍이 휑했다. 응? 뭐야? 누가... 설마 도둑이? 캐비넷 안에 감나가는 거 다 들어있는데 이게... 안 돼. 금거 무기가 1개, 현금, 위스키, 비밀장... 그대로 다 있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지? 이게 서랍 열려있잖아. 서랍 속에서 뭘 가져간 거야, 이게. 응? 여기 있던 입주민 주차 스티커 발급 대장이 안 보이잖아. 설마 주차 스티커 발급 대장을 훔쳐간 거야? 왜? 입주민 주차 스티커 발급 대장이 보이지 않았다. 돈이 될 리 없는 물건이었다. 고만석은 가져간 사람보다 가져간 이유가 더 궁금했다. 이 도시에서만 수백 개의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월요일 아침, 사내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먼저 전화를 넣은 곳은 퀵서비스 사무실이었다. 여보세요? 김씨. 안 나오고 뭐예요? 사장님. 몸이 불편해서 오늘 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아니, 몸은 늘 불편했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눈이 침침했다. 이 연말이라 가뜩이나 일손이 달려 죽겠는데 김씨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 오후에라도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인간이 벌이는 일에 과연 끝이라는 게 있을까? 끝 운운하는 자를 사내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시작한 분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두 번째로 전화한 것은 학교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애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아니, 계집애는 늘 아팠다. 천식을 앓았고 감기를 달고 살았다. 계집애는 잔뜩 웅크린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깨어있기도 했고 눈을 뜬 채 졸기도 했다. 아이를 진료한 의사는 말했다. 할아버지의 손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 아니, 물건값 다음 해주는 외상이요? 아니, 그 외상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요. 아, 예. 다른 말로 PTSD라고도 하죠. 이 가운 입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만 상대방의 말을 단박에 알아들으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나니. 얘야. 아, 얘야. 사내는 전화를 끊고 계집애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계집애의 눈꼬리에 졸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돼. 응? 자, 밥 먹자. 뭐 빠트린 거 없니? 계집애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젓가락을 손바닥 사이에 끼운 채 사내는 눈을 감고 신께 기도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사내와 계집애는 젓가락질을 시작했다. 말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계집애는 말을 잃었다. 계집애는 깨작거리다 젓가락을 내려놨다. 약을 먹으려면 자,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응? 후회 시도 때도 없이 좋은 거야. 깨어있을 때도 멍하더니만. 밥도둑 줄까? 깨를 섞어 볶은 김가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사내로서는 대단한 선심이었다. 밥을 든든히 먹여야 했다. 계집애에게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얘야, 이걸 잘 보렴. 응? 이게 학생 신상 카드라는 건데 이쪽에 증명사진이 붙어 있지? 응? 이걸 잘 봐. 아는 얼굴이 있는지. 응? 자, 얘 아는 얼굴이야? 어떤 사진 앞에서 계집애의 눈동자가 부풀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사내는 카드를 오른쪽에 가만히 내려놨다. 15장의 카드를 모두 보았을 때 계집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다 끝났어. 울면은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가슴팍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계집애가 먹은 것을 개원했다. 계란 노른자들, 밥도둑을, 바나나를. 계집애는 뱃속을 비우고 나서도 한동안 기를 쓰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더 개원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내는 다시 잠으로 달아난 계집애를 내려다봤다. 계집애는 누에고지처럼 웅크린 채 색색거렸다. 오른손 엄지를 입에 문 채. 병든 짐승처럼 잠만 잔다고 하자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잠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잠으로 달아나요? 정글로 달아나고 땅굴로 달아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잠으로 달아난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요. 의사 선생님, 그 뭐가 무서워서 달아나는 건가요? 그건 알아봐야죠.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의사는 그림을 보여줬다. 도화지에 검정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검게 칠한 원통의 양 끝에 갈기가 무성했고 갈기와 원통 한쪽 끝을 가르는 긴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손녀가 그린 그림인데 뭘 그린 것 같으세요? 글쎄, 비복이 벗겨진 전선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을 90도 돌려서 보세요. 아이한테 나무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더군요. 나무요? 이게 나뭇잎도 없고 온통 검은칠 두성이가 한 나무라. 네, 이 나무는 병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검정은 죽음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요. 특이하게도 땅속에 뿌리까지 그렸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나뭇잎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네요. 불모,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가지와 뿌리가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림을 180도로 돌려보면요. 까맣게 칠한 줄기도 땅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근에 대한 공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남근? 남근이라면... 네, 남자의 성기 말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무서워한다고요? 왜요? 지금 손녀께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가운을 입은 여자가 계집애와 인형놀이를 하는 것을 사내는 밖에서 지켜보았다. 가운 입은 여자가 남자 어른 모양의 인형을 들고 바비 인형에게 말을 붙였다. 너 이쁘게 생겼구나. 나하고 놀까? 싫어. 그래? 그러면 누구하고 놀까? 이거? 아니. 아니야. 그러면 사내 인형. 이거? 응, 맞아, 그거야. 이리 줘. 왜? 사내 인형까지 갖고 놀게? 너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와봐. 사내 인형이 바비 인형의 치마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었다. 계집애는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사내 인형을 2개 더 꺼냈다. 천사 같은 얼굴의 인형들. 사내가 따로 치워둔 카드는 석장이었다. 15장 중 추려낸 석장. 사내는 한 장씩 유심히 살폈다. 카드 한쪽 상단에 붙은 사진을 노려볼 때
사내 미간에 환영동물의 잘린 토막 같은 골이 꿈틀댔다. 3명의 사내에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계집애는 엄지를 입에 문 채 끙끙 신음을 내뱉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어? 사내는 계집애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다. 카드엔 많은 것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신상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주소, 연락처, 보호자의 이름과 직업, 가족, 친구,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프로게이머. 이 얘는 백댄서. 나머지 한 명은 성형외과 의사라. 주소는 다들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 사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사내는 동과 호수를 쪽지에 적었다. 재작년 새로 들어선 무슨 궁전이라는 아파트 단지. 멀쩡한 마을을 부수고 지은 새로운 마을. 사내가 살고 있는 쪽방촌에도 새 마을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구청에서 통보한 퇴거 시한이 지난 지 보름이었다. 엊그제 가스가 끊겼다. 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가해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사내에게 죄송하다고도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사내 자식들인데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기집애가 칠칠맞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이런 건 떠들어봤자 손녀분 장래도 득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럼요. 학교 측에서도요, 조용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떠들썩하게 요란한 것보다 조용한 게 좋으시죠? 너무 당당해서 사내는 자신이 죄를 짓고 불려온 것 같았다. 보호자들 중 한 명이 흰 봉투를 사내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성의를 좀 모았습니다. 보호자들의 차 앞유리에는 똑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서 발부한 주차 스티커였다. 그날 밤 사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흰 봉투에는 100만 원권 자기압 수표 6장이 들어있었다. 새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전기도 물도 끊길 염려가 없는 곳. 사내는 흰 봉투를 앞에 두고 소주 2병을 피웠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시험을 내셨으면 답도 주셔야지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행운의 숫자가 나오면 이 돈은 제 것입니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꺼냈다. 모서리가 반질반질한 2개의 주사위. 하나는 눈이 모두 6이고 다른 하나는 눈이 모두 1이었다. 분대장이 죽어간 것이었다. 이런 말과 함께. 이 주사위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7이라는 눈은 행운이겠지. 하지만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의지라네. 실은 주사위를 만든 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지. 주사위를 만든 자의 의지가 주사위를 던진 자의 손을 통해 드러나는 셈이야. 세상엔 3종류의 사람이 있다네. 3종류. 첫째, 행운에 목매는 자. 둘째, 의지를 맹신하는 자. 마지막 셋째는 더 큰 의지의 도구임을 깨닫는 자. 이 전쟁은
행운에 목매는 자들과 의지를 맹신하는 자들이 벌이는 싸움이야. 행운에 목매는 자의 목이 맨 먼저 달아나지. 그 다음엔 의지를 덜 믿는 자의 차례고. 자네,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나? 의지를 가장 맹신하는 자? 아니야. 더 큰 의지의 도구임을 깨닫는 자야.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사내는 주사위를 높이 던졌다. 주사위는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한 개는 눈이 6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눈이 닳아서 지워졌다. 사내는 눈이 지워진 주사위를 집어 살펴봤다. 다른 면의 눈은 모두 건재했다. 사내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귀가 솔깃했던 어린 양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사내는 학교에 찾아갔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교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사내는 흰 봉투를 교장의 책상에 내려놨다. 돋보기 너머로 교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액수가 작아서 그러세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 애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교장은 펄쩍 뛰었다. 사내는 교장에게서 등을 돌렸다. 벌이 없으면 죄도 없다.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니.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나라가 아니다. 지도. 사내의 수중에는 2장의 지도가 있었다. 먼저 동네 지적도를 살폈다. 무슨 궁전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 진입로와 출입구를 확인했다. 경찰 지구대와 소방서에 붉은 펜으로 가위표를 쳤다. 눈이 침침했다. 아버지, 아직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사내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아파트 단지 상세도를 내려다봤다. 적의 근거지에 크게 가위표를 쳤다. 사내의 분노는 지도 바깥에 있었고 전쟁은 지도 안에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어둠이 밝아왔다. 사내는 계집애를 일찌감치 재웠다. 사내가 재운 것이 아니라 잠이 재웠다. 어쩌면 약이 재웠는지도 몰랐다. 사내는 부엌에 쭈그린 채 빈 소주병에 깔때기를 꽂았다. 등유가 든 플라스틱통 주둥이를 깔때기에 기울였다. 네 개의 소주병을 나란히 세워놓고 담배를 입에 물었다. 사내가 확보한 차번호는 3개였다. 4번째 소주병은 교란용이었다. 사내는 연탄 쪼가리를 잘게 부숴 양은 사발에 담았다. 그 위에 꿀을 떨어뜨리고 조물조물 버무려 얼굴에 발랐다. 사내는 안전모를 쓰고 고글과 마스크도 착용했다. 아들이 용접할 때 쓰던 물건이었다. 사내는 소주병을 배낭에 넣고 어깨에 둘러맸다. 배낭이 묵직했다. 화염 방사기라도 짊어진 것처럼. 공삼시
어둠이 가장 혹독해지는 시각. 사내는 무슨 궁전이란 이름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당도했다. 사내는 장래의 희망이 프로게이머와 백댄서인 사내애들이 사는 동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내는 주차장 진입로를 타고 지하로 민첩하게 내려갔다. 사내는 손전등을 켰다. 주머니에서 꺼낸 쪽지에 손전등을 겨눠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재차 확인했다. 기둥 뒤에서 사내는 소주병을 틀어막은 메리아스 쪼가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내는 첫 번째 목표물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병이 사천면 유리창에 부딪혀 깨지면서 불꽃이 피어났다. 요란한 경적이 터져나왔다. 도난 경보음이었다. 사내는 지체 없이 두 번째 공격 지점으로 이동했다. 장래의 희망이 성형외과 의사인 사내의 동 앞에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물을 향해 던졌다. 뒤이어 세 번째 소주병을 던지고 사내는 돌아섰다. 사내의 등 뒤에서 경보음이 요란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기 무섭게 사내가 한 일은 텔레비전을 켠 것이었다. 텔레비전은 먹통이었다. 전기가 끊긴 것이다. 사내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끝나도록 무슨 궁전이란 아파트 단지는 등장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끄고 사내는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먼저 전화한 것은 학교였다. 선생님, 이 애가 오늘도 많이 아프네요. 오늘까지 쉬어야겠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었다. 계집애의 몸이 불덩이었다. 전기장판은 식은 쇠처럼 서늘했다. 두 번째 전화를 넣은 곳은 퀵서비스 사무실이었다. 영원히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다. 사내는 계집의 이마를 짚어봤다. 펄펄 끓었다. 사내의 손이 펄펄 끓는지도 몰랐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네. 사내는 계집애를 들쳐업고 가파른 골목길을 더듬더듬 내려갔다. 먼저 들른 곳은 소아과였다. 늘 가던 병원은 근처 재래시장 입구에 있었지만 무슨 궁전이라는 아파트 단지 상가의 소아과까지 일부러 찾아갔다. 사내는 상가로 들어가면서 아파트 단지 쪽을 흘끔거렸다. 소아과 대기실에는 털코트를 입은 여자 둘이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내는 여자들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날은 정말 싫다. 그러게요. 선물 돌리려면 이번 달 생활비도 마이너스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애들까지 선물을 기다리니 뭐. 맞아요. 아니, 예수 생일날 왜 우리가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 하냐고요. 불이라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선물이란 말은 자주 들렸다. 사내는 계집애에게 주사를 맞히고 약을 받았다. 약을 받으면서 사내는 별일 없었느냐고 물었고 간호사는 별일도 다 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크리스마스까지 이틀 쉰다며 사흘치를 줬다. 모레가 크리스마스였다. 아들에게서는 온다 간다 연락이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도 가물가물했다. 상가에서 빠져나온 사내는 코앞의 아파트 단지를 한참 바라봤다. 간밤에 다녀왔던 곳이 맞나 확인하려는 것처럼. 지하도에 내려선 사내는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췄다. 왜 이러지?
앞이 안 보여. 할아버지. 아직은 안 되는데. 안 보여. 눈앞이 어둑어둑했다. 땅 밑이어서 그렇다고 사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사내는 눈앞에 어둠이 걷히기를 잠자코 기다렸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시간도 이번만큼은 눈앞의 어둠을 쉬이 몰아내지 못했다. 사내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영영 빛을 못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태어나서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불길한 생각. 스스로 빛나지 않는 존재인 인간에게 어둠은 언제 찾아오고 언제 물러나는가. 스스로 빛나지 않는 사내에게 어둠은 찾아왔다 물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은 늘 있었다. 찾아왔다 물러갔다 다시 찾아오는 것은 빛이었다. 사내는 이제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도 몰랐다. 나무처럼,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을 잃은 계집애를 등에 업은 채.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 쇠처럼 단단해지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소리가 돋아났다. 발소리, 구세군의 종소리, 크리스마스 캐럴, 동전 부딪히는 소리, 침 삼키는 소리, 짧게 들이쉬는 숨소리, 길게 내쉬는 숨소리, 눈 깜짝이는 소리, 심장 덜컥거리는 소리, 운명의 주사위가 구르는 소리.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온 군중 같은 시간이 어깨를 치며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가냘프고 앳된 목소리.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 누구 기다려? 누구? 힘들어? 괜찮아. 노래 불러줄까? 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함께 하셨는데요. 김경욱 작가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인문학상 수상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과분한 그 격려를 받아서요.
좀 얼떨떨하고 네.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 수상작이 위험한 독서잖아요. 네. 저희가 그 작품을 지난 3월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네. 참 방송하면서도 참 좋은 작품이다, 멋진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안 그래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수상 소식까지 들으니까 참 반갑고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위험한 독서는 이미 이제 방송을 해드려서 네. 오늘은 그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를 방송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작품에 대해서 그럼 작품의 저작께 이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 그 작품 안에서 사내는 차량 방화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네. 사람들한테는 그 방화를 했다는 게 화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 사내는 그 손주의 그 복수를 한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그 복수가 사람들이 뭔가 이 사내가 복수를 했다라는 걸 이제 알 만큼 거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는 나름대로 거창한 복수를 했지만 마치 그 파도가 아주 높은 그 이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사내가 느꼈던 네.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에 비해서 차량 방화는 네. 별것 아니다.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런 의미군요. 그리고 이 제목이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고요. 네. 이 작품 속에 사내에게는 이제 아픈 소녀가 있잖아요. 네. 제목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게 원래 그 서양의 속담입니다. 그래요? 네,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요.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설에 쓸 때는 말 그대로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예, 신에게는 손자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제 신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 속에 이제 주인공인 이 사내는 이제 손자를 위해서 뭔가 복수를 결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을 따르는 거죠. 근데 신의 율법에 따르면은 신에게는 손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복수 같은 게 애당초에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의 율법과 어떤 인간의 율법의 괴리, 이런 그 의미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을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되셨을까?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아이가 사내 애들 3명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네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벌을 받지 않잖아요. 네네. 참 모순이다. 이래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참 어떻게 뚫지 못할 벽 같은 것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이 작품 쓰게 되신 동기, 배경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저는 보통 그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서양의 속담을 보고, 뭔가 좀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좀 어떤 강렬한 느낌을 이제 주는 문장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그 보도가 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른들의 책임을 가진 어른들의 반응을 볼 때 좀 놀라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일어나지 않게 이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건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반응들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덮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내는 계속 그 손주가 당한 사건이 계속 진행형이고, 뭔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 반응을 이제, 원하는 건데 세상은 마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내가 그 행한 복수조차도 마치 그 손녀가 당한 일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일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비정한 모습,
네. 뭐 무책임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말하고 싶었던 네. 그런 부분과도 같은 맥락이기도 하겠네요. 네. 요즘에 어떤 작품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전에 인터넷 서점에 연재했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출간을 하기 위해서 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김경욱 작가의 작품을 항상 읽다 보면 굉장히 흡인력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항상 네.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게 되던데 이번에 나올 작품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리는 작품 많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로나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인문학상 수상작가 김경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작품 함께 하시면서 마음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단죄를 하러 가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차를 방화하는 일은 잘못됐습니다만 이 작품을 함께한 분들이라면 아마 할아버지께 돌을 던지지는 못할 겁니다. 이 작품 속에 할아버지와 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고요. 그 사랑 올 겨울에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이번 겨울은 어느 해보다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욱 작가의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